이제 이 동시대 한국미술의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실 선생님은 역시 굉장히 특이한 어떤 활동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금융에서도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전시기획과 또 연구 또 열중하고 계신 멀티플레이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전시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틴 제이의 눈의 폄하, 클리포드 더글라스의 사회신용과 같은 책을 또 번역을 하셨고요. 또 지금은 그 세화예술문화재단의 이사로 계시고 또 정동 동아시아 예술제위원회 총감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관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앉으니까 앞이 안 보이네요. 저는 드디어 이제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 전시 토끼 방향 오브젝트는 한국 미술만이 아니고요. 아트플랜터 아시아라는 제목처럼 아시아 미술도 있는데, 그리고 그 아시아 미술을 아까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그 김성희 옵신 페스티벌의 김성희 감독님께서 커미셔너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 미술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끼 방향 오브젝트, 제가 사실은 박성환 선생님 발표를 위해서 우중충하게 만든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옆쪽에 봐주시면 이렇게 노란 토끼도 있고요. 트레일러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10여일 후부터 광화문 일대 대형 전광판에서 마주할 저희 전시 트레일러입니다. 발표 앞서서요, 저희 전시는 사실은 미술사와 현장이 결합된 전시이고요. 그래서 1950년대 한국 미술과 1970년대 한국 미술, 그리고 동시대 미술을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동시대 미술을 읽는 데 있어서는 벌써 지금 제가 세 번째가 될 텐데, 김남지 선생님은 세계 미술을 그레엄 하만의 객체지향 존재도를 적용해서 읽으신 글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박성환 선생님은 이렇게 적용을 하진 않았지만 객체지향 존재론의 또 다른 주자이신 티머스 머트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특히 앞에 박성환 선생님 발표 중에서 티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서구에서 유일하게 무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껴안은 철학자라고 하는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아마도 제 발제와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게 7시 20분이니까 7시 50분까지 시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글은 토끼 방향 오브젝트 전시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전시는 한국의 전후 미술을 세계 미술사 속에 재정의하면서 동시대 미술의 지형을 살핍니다. 전후 미술과 동시대 미술은 서구의 근대 비판이 그 동력이었으며
근대 비판이 주기적으로 귀환할 때마다 우리 미술에서는 우리 고유의 사유가 소환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위에 구축된 서구 근대는 세계 1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고, 당시에 나타난 다다와 구축주의는 이성이 아닌 우연과 부조리, 무의식, 그리고 재료의 물성 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그 불신은 인간의 의식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는 의식이 아닌 물질과 신체적 행위로 발언하고자 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간 전쟁은 유예되었지만 오늘날 인류는 인간이 아닌 자연과 환경, 기후 등 티머스 머튼이 말하는 하이퍼 오브젝트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요. AI와 함께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그간 인간의식의 대상으로서만 치부했던 사물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물에 대한 인간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과의 공존을 도모하며 그 이해를 위해서 이성적 인식 대신 감성적인 정동을 중시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전후 앵포르멜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지는 서구 미술에서의 물질이나 사물, 그리고 신체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 나타난 경위와 그 이해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구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서구와 동일한 양식에 도달한 1950년대 근대 작가들의 작업과 서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서구와 전혀 다른 양식에 이른 1970년대 단색화 및 극사실 회화의 작업의 규명을 통해서 세계 미술사 내의 한국 미술의 위치를 가늠해 볼 것입니다. 최근 중국 철학가 유크이는 코스모 테크닉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구 근대 문명이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가 아닌 각 지역 고유의 사상을 재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작동하던 전후 미술 세대들이 서구의 근대 비판적 미술 사조에 대해 한국 고유의 사유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확인하고 매번 다르게 진화하는 서구의 근대 반성이 실제론 내지 존재론적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대의 한국 미술의 지형들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동, 2차 대전 이후 서구 미술에서 나타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주된 특징은 물질과 행위로 정의됩니다. 전후 서구의 미술이 전쟁을 겪은 인간의 실존적 감정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리 전후 미술에 영향을 끼쳤던 바슐라르나 메를로뽕티는 물질과 행위의 변증법 속에서 주체가 발생하거나 정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후 미술은 보통 박서보를 위시한 현대미술가 협회에서 앵포르멜 양식의 작업을 집단적으로 선보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은 서구의 앵포르멜을 전쟁을 겪은 세대가 느끼는 부조로한 인간의 격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전후 서구의 주류 미술과는 상반된 이해 속에 그 양식만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1950년대 초중반 박수근, 김한기 등의 작업에서는 서구의 앵포르멜과 유사한 물성과 신체적 행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 치하를 견디고 해방되자마자 내전으로 황폐화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에서 박수근과 김한기 등 동시대 작가들은 과거 찬란했던 조국의 문화유산에서 미적 영감을 얻고자 했고, 박수근에게 이는 신라의 석탑이나 석불, 김한기에게는 조선의 자기, 그리고 평양 출신의 일군의 작가들에게는 고구려 고분벽화 등 이미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신라의 성물에서 아름다움의 원천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는 박수근의 현존하는 가장 시기가 빠른 작품인 절구질하는 여인에서는 이미 그의 전형적인 화강함의 표면 질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작업은 10여 차례의 바탕칠과 다시 10여 차례의 재질감 만들기,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서 반복적인 행위를 안료에 가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김한기의 판잣집은 나이프로 물감을 두껍게 쌓아 올려서 그가 평소 애호하던 조선 백자의 표면과 같은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박수근의 이런 관심은 평양에서 교류했던 주호의 동료 최영림과 황유엽,
그리고 이들이 월남 후 참여했던 창작미술협회의 이북 출신 후배 작가들인 홍정명, 박창돈 등에 의해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고분 발굴의 중심지였던 평양에서 고구려 벽화의 우수성에 심취했던 이들은 1960년대 초반 화면에 황토를 직접 바르거나 황토의 느낌을 구사하고자 했고 혹은 벽화의 느낌을 자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 50년대 중후반 파리로 유학을 갔던 김환기, 남관, 김웅수는 두터운 물감층을 김웅수 등의 도ብል 작가들은 파리 현지에서 앵포르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김환기는 차분하게 나이프로 칠을 매끈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에서 화면의 굴곡이 심해졌고 남관은 물감을 두텁게 칠하는 작업에서 데콜라즈로, 김웅수는 두터운 물감층을 나이프로 거칠게 파내거나 모자이크처럼 화면을 처리하는 등 물질과 행위에 기반한 작업들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여인이나 판잣집 등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의 원천은 그 형태가 아니라 회화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성물과 도자기 등의 질감에서 옵니다. 들레주에 따르면 미술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동을 생산하는 것이고 정동이란 원초적이고 무인칭적이어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둘러싼 물질과 반응하며 세상과 연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유쿠이가 말하는 동북아의 전통 사유에서 대상과 작가가 조화롭게 일체감을 느끼는 무라일체의 상태가 되는 것과 상통합니다. 이처럼 근대 비판을 통해서 서구의 앵포르멜이 추구한 정동은 결국 인간과 사물이, 즉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우리 고유의 사유와 매우 유사해서 이들의 작업이 서구 앵포르멜과 갖는 유사성과 함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유물론은 스피노자가 정신과 신체를 평행한 것으로 사유한 것처럼 인간과 세계, 자연과 문화 등의 이원론을 물질로 이론화합니다.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그리고 무엇보다 들레즈와 가따리의 사유를 계승하는 신유물론은 인식론에서 존재론으로의 이행과 물질의 고유한 생기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실제론을 표현합니다. 마침 동시대 작가 김혜련은 무라일체와 심수상응이라는 고유의 사유를 다시 소환하며 물질과 행위의 회화를 구사합니다. 그의 7개의 별 연작은 모두 그때그때 몸과 나이프, 안료와 지지대의 결합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으며 하나의 캔버스를 몇 개의 구간으로 구획을 지어서 국소화시키거나 캔버스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면서 확장하고 축소합니다. 그것은 물질과 행위의 변집법이자 생기하는 물질로서의 세계이고 나아가 무라일체의 우주입니다. 우리가 지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칸트의 주장처럼 우리 의식에 상관해서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최근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칸트는 이를 물 자체라고 부르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알 필요도 없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사물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언어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물은 인식 너머의 존재에서 알 수도 없고 재현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미술에서는 이우환의 영향하에 단색화가 등장하고 곧바로 단색화 작가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극사실 회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랜 앵포르멜의 시기를 거친 이후 한국 미술계는 일본의 이우환의 영향 아래 서구 미니멀리즘과 하드 엣지 회화 그리고 네오다다와 팝아트의 영향을 일본의 모노화와 트리가트를 경유하며 받게 됩니다. 모노화는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그 이후의 다양한 경향들, 예를 들어 대지미술이나 아르테 포베라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들의 내재한 서구 근대의 인간과 대상의 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독자적인 담론을 기반으로 나타난 일본 고유의 사조입니다. 그에 반해 트리가트는 네오다다와 팝아트의 영향으로 시각에 대한 의심 속에서 회화를 통한 실제의 시각적 재현 가능성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모노화 직전에 유행했던 미술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전은 실제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노화의 이론가로 일본 미술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우환은 당시 박서보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한국의 단색화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색화는 동시대 미니멀리즘과 모노화가 실제 사물을 제시하면서 구현했던 실제를
2차원 회화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실제, 즉 사물의 재현이라는 문제의 설정 자체가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그 외형의 재현에 있지 않고 사물의 이치의 파악 내지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서구에서 우주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우주를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했고, 따라서 실제의 파악은 곧 우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치, 즉 도의 파악은 무라일체 또는 천인합일이라는 일종의 공명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앵뽀르멜 시기를 거쳤던 단색화가들은 물질과 행위를 작업의 주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캔버스와 붓, 안료라는 물질의 단순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를 구사함으로써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실제 우주의 일치를 깨닫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들의 추상회화에 대한 반발로 그 후배 작가들이 집단적으로 구사했던 극사실 회화는 비록 3차원의 사물을 2차원 회화 평면에 세밀하게 옮기면서도 그것을 실제라고 인식함으로써 이미지를 시뮬라크로로 인식했던 서구의 팝아트나 일본의 트리가트와는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훈의 This is a Stone은 마그리트가 실제 파이프와 파이프 그림을 구분한 것과 달리 돌 그림이 곧 돌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선 초상화에서 전신사조의 전통, 즉 터럭 한 올까지 똑같이 그리면 인물의 신을 옮길 수 있다는 사고와 함께 유교의 주요한 덕목인 경물치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물을 궁구해서 정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동아시아적 사회에서 바로 사물의 실제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색화와 극사실 회화는 추상과 구상이라는 상반되는 양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주나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실제를 구현한다는 동아시아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영훈의 작업과 달리 김홍준은 거울이나 유리에 투영된 시뮬라크로로서의 이미지를 정밀하게 유사함으로써 그대로 옮기고, 이를 유리와 거울이라는 실제 사물 위에 그려서 허상의 이미지를 그린 팝아트와 실제 사물을 그대로 제시한 미니멀리즘을 독자적으로 재해석하여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전통적인 부감법과 문자도, 큐비즘의 콜라주 기법 등을 참조하고 키치적인 이중 그림을 시도하거나 의미 전달 기능을 상실한 언어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등 전통과 서구, 순수 미술과 키치, 담론과 실천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구 미술사의 계보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세필의 동양화 붓으로 선을 그어나가서 아무런 형상도 남아있지 않은 그림, 세필의 흔적들만이 화면을 채운 그림으로 변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정밀하게 대상을 재현했던 그의 작업은 이제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고되게 그려나가는 작업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초기에 극사실적인 회화가 조선의 전신사조의 초상화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고, 따라서 경물처지의 성리학적 깨달음을 추구했다면 이제 그의 작업은 세밀하게 그어나가는 그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무라일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단색화와 극사실 회화가 추구한 것이 결국 사물과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동일한 지점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그리는 행위는 단색화처럼 화면을 대략 채우는 것에서 무언가 형태를 그리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요것과 여기 2017년 최근의 작품인데요. 그의 형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아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단색화와 그의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림이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최소한 회화라면 이 그림들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 수는 없지만 없지도 않은,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립니다. 그렇다면 그는 칸트가 말한 물 자체, 우리의 인식에 균열을 내고 그 너머에 실제하는 사물과 접촉하려는 것이며, 객체지향 철학을 주장한 그레이엄 하만이 말하는 실제 객체의 기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끼 방향 오브젝트. 여기서부터 동시대 작가들을 이렇게 언급할 텐데, 일부는 질적 작품이고 일부는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냥 작업에 대한 구상을
객체지향 존재론 이걸 적용한 것이어서 무슨 평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저희 전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 정동은 지명 정동뿐 아니라 정동이라는 의미도 갖는데 정동 방향을 의미하는 옛말 중에는 묘방이라는 말이 있고 그 한자를 풀면 토끼 방향이 됩니다. 한편 사물은 칸트의 물 자체에서 무언가 물리적인 실체를 지닌 것을 지칭하는 반면 최근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관념이나 디지털 코드 등을 모두 포함해서 그냥 객체라고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영어로 옮기면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정동과 사물에서 끌어낸 두 단어를 단순히 나열해서 조합한 것이 이번 전시의 제목인 토끼 방향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의 의미로 특정할 수 없고 말하자면 객체의 위치를 한 곳에 특정할 수 없는 양자적 상황과 유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한 증식하는 객체들의 존재는 동시대 미술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미술이 모더니즘을 탈피한 시점은 1990년경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선두에 이불이 위치합니다. 아시아 여성의 타자성을 발현하는 퍼포먼스로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1990년대 후반 인간 내진 생명체와 기계의 하이브리드인 사이보그와 몬스터 연작을 발표하면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예고했습니다. 90년대 이불의 작업이 사이보그라는 상상의 객체를 폴리우레탄으로 말끔하게 제작한 덤이라면 동시대 양액위의 토템적 작업 소닉 obscuring hairy hawk은 이질적인 단어들이 나열된 제목처럼 플라스틱 끈과 금속 방울들로 만들어진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정의할 수 없는 형상의 객체입니다. 그런데 하먼은 하이데거가 언급했던 망가진 망치처럼 일상적인 맥락에서 벗어나거나 감각적인 지각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은 객체를 마주할 때 그 감각적 성질과 퇴은에서 알 수 없는 실제 객체 사이의 갈등에서 미적 경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회화의 매체를 이질적으로 결합하고 확장시키는 강석영은 캔버스의 그리드와 옛 기보법인 정관보의 사각형을 연결지으면서 회화를 음악과 안무로 확장하고 춘행무라는 전통춤의 자리로 쓰이는 화문석을 캔버스에 직조된 평면으로 소환하여 이를 동그랗게 말거나 다양하게 틀지어서 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의 좁은 초원이나 둥근 유랑은 초원이기에는 너무 좁고 유랑할 수 없는 원형 구조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불모의 객체들입니다. 구동이는 공공조형물로 수없이 제작되었던 비상이라는 개념의 조형물들을 재구성해서 덕수궁 연못의 수평선 위에 정박시키려 하고 정지현은 그가 보았던 다양한 혜태 조형물들을 합성하여 하고 최고는 시기와 기능과 크기가 모두 상이한 전통 굴뚝과 소화전을 동일한 크기의 조형물로 만들어 병치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조형물의 재구성, 합성, 축소의 과정을 통해서 변형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탈구되어 기능을 상실한 객체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바로 그 변형되고 탈구된 지점에서 미적 경험을 일으킵니다. 박정혜의 풍경은 어떤 장면이 밀려오다 지워지고 떠오르다 비워지면서 형상화에 계속 실패하며 혹은 말품성을 띄우지만 문자화되지 못하고 개념화에도 실패한 채 파편화된 이미지 조각들만 무질서하게 나열됩니다. 따라서 그의 회화는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즉 그가 바라보는 사물과 인식의 대상 간의 균열을 시각화합니다. 디자이너 듀오 작가 슬기와 미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디자인 작업과 달리 전시하는 작품은 종종 전혀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흐리게 만들어서 의미가 소거된 평면이나 동영상 등을 전시합니다. 선을 긋는 신체적 행위에 몰두하는 박광수의 회화에서 그의 반복적인 선긋기 작업은 단색화에서의 와 같은 수행이 아니라 선을 긋는 순간의 그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추상회화가 아닌가 무언가 형상을 그리지만 그 이미지들은 형상화, 개념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사진작가
사진작가 정유승은 종종 대상을 의인화하는 구도로 촬영하는데 그의 로즈 이즈 로즈 이즈 로즈 연작은 장미를 줄기 아래부터 찍고 이를 앞뒷면으로 나란히 나열하여 전시해서 장미 사진이 실제 장미와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최고는 백색 가전의 외부 철판을 가공해서 기념비로 만들고 덕수궁 품계석 주변에 배치하여 객체와 인간의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는 듯합니다. 반면 이우성은 주변의 일상을 편하게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회화를 캔버스에 그려서 벽에 걸 뿐 아니라 그냥 천에 그려서 널거나 바닥 위에 펼쳐서 회화의 간습적인 전시 방식을 전복하며 그저 하나의 객체로서 대합니다. 전후의 근대 비판이 물질 내지 사물에 드러내며 관심이 있었다면 하이퍼 오브젝트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21세기에 와서 객체는 스스로의 실제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인간과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경률은 회화의 요소들이 캔버스 안에 있건 밖에 나와 있건 모두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객체들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론이나 관계론적 사유가 아니라면 객체는 거시에서 미시에 이르는 다양한 층위마다 국소적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하마는 회화의 캔버스 전체가 하나의 객체이면서 동시에 그 내부의 구성 요소들 각각이 또한 별개의 객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불이 페미니즘의 여전사로서 직접 퍼포먼스를 펼친 반면 동시대의 정은영은 근대기 여성 국극을 현재로 소환하는 민족지적 작업을 통해서 잊혀진 우리 문화를 재발굴하는 동시에 젠더 역할의 확고한 이분법을 여성의 남성대기 과정을 통해 퀴어화하는 단계로 고양시킵니다. 차재민의 의자 위를 걸으면은 스타디움 청소 노동자들의 작업 영상과 함께 노동자로 살아가는 요령에 관한 나레이션을 통해서 계급적 연대의 미묘한 디테일을 드러내며 당연시되던 연대의 의미를 미지의 것으로 되돌립니다. 말하자면 젠더의 이분법과 계급적 연대라는 고정된 개념을 의문시함으로써 이들은 비로소 문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들에게 비판은 손쉬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버린 반면 비판적이 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관념 뒤에 숨겨진 실제를 드러내는 과제를 수반합니다. 차재민의 엘리의 눈에서는 동물의 청각과 개의 시각을 설명하고 벽 투시 기술과 AI 프로그램 기술을 소개하면서 동물과 인간 또는 기계와 인간의 삶 등의 연관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김희천의 바벨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삶이 엮여 있는 정도를 시각화합니다. 유크이는 인간이 항상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객체들에 둘러싸인 잡종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날 그 인공적 객체 중 중요한 것으로 디지털 객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철학을 형단하며 사유하고 있는 그의 디지털 객체라는 그는 디지털 객체라는 새로운 종류의 객체를 논하면서 망상 구조로 연결된 관계의 유물론을 전개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 연결되는 가능성을 통해서 세계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이처럼 인문학을 재사유하기 위해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면 신유물론자인 카렌 바라드나 객체지향 철학자 티머스 머트는 인문학을 재사유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가져옵니다. 절대적 시공을 전제한 뉴턴 물리학이 우리의 감각세계라면 양자역학은 물 자체의 세계이며 디지털 표면 효과들이 우리의 감각세계라면 디지털 객체는 태어난 실제의 세계일 것입니다. 덕수궁 CCTV의 푸티지 화면들과 덕수궁 안에서 춤추는 무용서의 몸에 장착한 카메라로 찍은 장면들을 모아서 편집한 안정주 전소정의 작업에서 덕수궁은 수많은 푸티지들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편화된 후 새로운 시공의 하이브리드로 재편집됩니다. 반면 허공을 가로지르는 오종의 실 작업이 그려내는 이미지와 배경은 관람자가 작품에 눈길을 줄 때마다 새로운 시공의 하이브리드로 탄생해서 이들은 시공에 대한 우리의 상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한나의 웨어러블 작업은 관람자가 착용을 할 때 비로소 관람자의 실체 및 의상과 함께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되며
임용주의 오디오 작업은 관람자가 지시화를 따라 이동하면서 특정 장소마다 내장된 센서에 반응해서 또 다른 지시어나 나레이션을 듣게 되는데, 이들 작업에서 관람자는 작품의 일부로서 작품을 직접 수행하며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물리학자 보호가 측정 이전에는 어떤 사물 사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측정이라는 바로 그 행위가 사물 사태의 고유성을 생산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관람자의 착용에 의해서 비로소 그 작품의 존재가 정해집니다. 유쿠이가 제안한 코스모 테크닉스라는 개념을 전후 한국 미술에 적용해 보면, 서구에서 근대 비판적 사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사유는 바로 우리 고유의 코스모 테크닉스를 소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양식을 서구 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고유 사유로 다시 읽으면 도입의 역사로 기술된 한국 앵포르메를 자생의 역사로 재정의하고, 단색화와 극사실 회화를 서구 미술의 오인과 오역이 아닌 주체적인 재해석의 역사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동시대 서구 미술과의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 세계 미술사의 독자적인 한국 미술의 자리매김이 가능해집니다. 인간과 세계의 이원론에 근거한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이성 대신 물질과 사물이 우선시되는 이원론으로, 그리고 다시 양자 간의 구분이 무화되는 편평한 존재론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의식에 가려져 있던 물 자체, 즉 객체들의 귀환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대 미술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최근 실제론의 유행 속에 모더니즘 미술사를 개괄하며 자신의 미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하먼에 의하면, 미적 경험은 감각적 지각으로 인식되지 않고 일상적 기능이 정지한 객체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칸트의 물 자체나 하이데거의 존재를 만나는 경험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학을 제일 철학이라고 선언한 하먼에게 예술이란 이성적 인식의 균열을 넘어 객체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적이 이제 과학이 하던 일을 예술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상통하며, 우리 고유 사유가 지향한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이론가 키틀러의 말대로 디지털 시대에 사운드와 이미지, 음성과 텍스트는 단지 표면 효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별 매체들 사이의 구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전시가 뷰잉룸으로 전환되면서 매체뿐 아니라 작품과 큐레이팅과 전시장까지 디지털 객체로서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유쿠이는 코스모 테크닉스의 재전유를 통해서 인류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전 지구가 서구 근대에 완전히 편입된 오늘날 단순히 과거의 사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물음을 통해서 이를 다시 상상하고 재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음이나 양 혹은 기와 같은 것은 디지털 객체들과 마찬가지로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과학이나 의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 물음은 아마도 이런 세부 기술의 영역에 대한 물음을 당연히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서구에서 근대 비판을 할 때마다 그 사유는 우리 고유의 사유로 접근해왔고, 우리는 서구의 새로운 사유를 배우는 데 급급해서 막상 우리의 사유를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술 물음에 의한 우리 고유 사유의 전유는 그 사유에 대해 비판적이 되는 것, 즉 그 사유에 철저해지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객체의 접근을 넘어 이들 간의 공전의 전망을 사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넘어서 또 그를 통해서 또 미술로 진입하는 경로를 매우 구체적인 세계 모델을 통해서 또 직접 경험해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초과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20분 휴식하고 8시 10분에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쉬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원래 예정대로 8시 10분에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